생각이 차오르는 인문학 카페 시즌 7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 카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해당하는, 사회에 해당하는 윤영호 교수님을 모셨고요. 오늘 강연은 약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1시간 정도는 교수님의 강연,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도 또 경품 추첨을 통해서 교수님의 저서인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윤영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의, 지금 대강당에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억은 여기 리더센터 센터장님을 뵈러 와서 제가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할 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암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때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에다가 리더십하고 코칭을 접목시키는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양대 리더십 센터가 가장 그 대학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와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자문을 부탁드렸더니 여기서 그 학술대가 있다고 하면 참가해 봐달라고 해서 그때 와서 총장님과 식사도 하고 그때 학생들이 몇 학년 때인가 그 리더십 자기가 한 걸 발표하고 경진대회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1등 했던 학생이 그 의과대학의 학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학술대회 때 제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쪽에 하기 때문에 그쪽 학술대회를 여기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제 강의 강당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합니다만 여기가 가장 젊으신 분들이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중년분들하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데 제가 그 학기마다 하나씩 하는 그 신입생 세미나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는 15명만 참여를 해서 그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제가 나눠주고 그 책을 발표시키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 사명서를 쓰게 해서 제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한 1년쯤 있다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행성인입니다. 행성인. 행복 그리고 성공과 인생에 대한 고민이라는 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동안에 그런 문제에서 별로 고민을 안 해다 보다 보니까 서로 토론을 시키면 처음에 주저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우게 하는 걸 합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어린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는 제가 그 국립암센터 있을 때 그 EBS 명의 프로그램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이제 명의하면 다 살리는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왔길래 아니 웬 저를 찾아왔나 저는 죽이는 의사인데 저를 취재하는 게 맞겠냐 이 취지에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호스피스 쪽에서 한번 쪽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의사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1등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한번 취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보다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용 프로그램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제가 그 방송에 많이 나가봤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해봤는데 그거 하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왜냐하면 관심을 있는 것 같지만 아무 해결이 안 되던 게 제가 한 10몇 년간은 이 제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제가 그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이 제가 이제 그 제목 이렇게 해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책으로 쓰기 이제 시작해서 책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이기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올해 제가 초에 냈던 책인데 저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시죠?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를 그대로 암에다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제가 저거 2박 3일 워크숍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에 들어갔더니 제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좀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의 워크숍을 이제 들어가서 배우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암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 7가지 습관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도 쓰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기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여해서 2시간 반짜리로 합니다. 원래 2박 3일짜리를 이제 압축해서 암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길게 못하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로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련된 강의를 쭉 이제 하면서 죽음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어두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뭐 제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공부를 철학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한경식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려면 의사를 때려치고 철학과 석박사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만 곤란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의대에서 석박사 할 때 자기한테 그 지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철학 공부를.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철학, 응용,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그 생명윤리까지 이제 쭉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가서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개방적이고 학생들의 애정이 상당히 크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죽음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을 좀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서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티븐 코비, 빅터 프랭클이 쓴 의미란 무엇인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건 원통입니다. 원통 현상인데 밑에서 보면 동그라미고 옆에서 보면 네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고 동그라미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네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혼자 강의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옳겠습니까? 한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한 사람은 네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누군가는 한 사람 옳고 한 사람 그러다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이 맞을 걸 생각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운데 보인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혹시 다른 이름 없습니까? 백조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백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제가 딱 질문 드렸을 때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 입장에서 본 겁니다. 오리 입장에서 보니까 백조는 미운 오리인 거죠. 근데 백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는 백조인 거죠. 근데 분명히 본인이 백조인데도 본인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백조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 옛날 동화책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백조냐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냐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옳고 그럽니까?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는 누가 옳고 그럽니까? 아까는 둘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다. 왜냐하면 입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여기 안에 만약에 괴물이 한 사람, 눈 하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괴물인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냐? 아까 제가 누가 옳고 그름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많이 해보셨던 그림입니다. 매부리코를 가진 노파의 얼굴인지 젊은 여성의 옆모습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둘 다 보이시죠? 안 되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 보신 분? 혹시 안 되시는 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다 아시죠? 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둘 다가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둘 다가 동시에 보입니까? 둘 다 동시에 보인다. 계신가요?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한쪽은 안 보입니다. 그거는 선택인 겁니다. 내가 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걸 하나 보게 되면 다른 하나는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둘 다 동시에 보이십니까? 시간차를 두고 말고 동시에. 아마 그건 불가능하시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한계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성이 마주보는 얼굴인지 술잔인지는 아주 쉬우면서도 둘 다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볼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다? 네. 제가 혹시 모르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이고, 코고, 입이고, 손이고, 다리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에. 사진에 지금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어린아이가 없는 그림입니다. 어찌만 우리는 방금 있다 생각하고 그려보니까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분한테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있다라고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연습을 제가 시켜드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손 들어보시죠. 반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어떻게 세 분은 시계 방향, 다 남들은 반시계 방향 돌고 있다고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보이시죠? 네. 그럼 반대로 돌아다 해보시죠, 한번. 교수님. 안 되십니까? 네. 그 연습을 되셔야만 다음 숙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 돌다가 반시계 방향 돌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되신 분 계신가 혹시? 이거 안 되시면 그 다음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다 이러면 또 손 안 드시지 않습니까? 예. 다 되시죠? 연습을 해보시면은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시계 방향 돌다가 반시계 방향 돌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건 초점 어디다 맞추냐, 발레 초점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 돌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 돌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보고자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연습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면은 그건 간단한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5명이 서 있습니다. 누가 가장 키가 큽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첫 번째, 아니면 왼쪽이 두 번째, 누가 가장 키가 큽니까? 그냥 보면은 당연히 왼쪽이 첫 번째가 가장 키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5사람이 같은 높이에 서 있는지 보셨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같은 높이에 서 있지가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은 같은 다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선입견적으로 딱 왼쪽에 있는 첫 번째가 가장 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같은 높이 바닥에 서 있습니다. 현재. 그럼 누가 가장 키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는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난 그래도 절대 아니다. 오히려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친구가 가장 키가 크다. 없으시죠, 아무도. 네. 근데 제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키라고 하는 거는 천장에서부터 잰다. 라는 조건을 드리면 다시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키라는 것은 천장에서부터 재는 거다. 그러면 조건이 달라져서 다시 이 친구가 가장 키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옳습니까? 가장 키 큰 사람은 두 번째 있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아무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에 다 상식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주장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큰 병사가 와서 너 그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비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록 키는 작지만 땅에서 재는 키는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내가 가장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2004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신바에바라고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뛰기에서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큼 장대 높이뛰기에서 대회에서 의미를 가지고 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 십몇 년간 노력하고 4년 동안에 고생해서 1분 내에 승부가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성공을 했을 때 저렇게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노력이든 어떤 행위든 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뒤의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실패해서 이시바에바의 6년 천하마감이라고 했습니다. 6년 뒤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6년이 지나서 실패한 다음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추적을 한번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바에바가 지금 굉장히 좌절한 모습이집니다만 사실은 갈매기 전하단의 사진을 내서 제가 따온 겁니다. 갈매기 전하단 사진을 보시면 갈매기 전하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는 바다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지만 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빠르게 날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다르다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미운 오리를 백조냐라고 하는 것처럼 입장이 바라보기에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인지 빠르게 나는 연습인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바에바가 그 뒤로 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장대 높이뛰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사에서는 미녀세의 부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시바에바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연습하고 있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올림픽 3연패 좌절해서 2012년에 역시 또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이제 하고
제가 그때도 보니까 코치 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없겠습니까, 혹시? 올해 8월 달에 그 월드컵 대회가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고별전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해서 넘어가고 승리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별전으로 했는데 역시 세계 올림픽을 역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성공과 좌절의 반복을 해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과정 여정 자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라든지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뒷골을 서기 위해서는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나리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경매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가격 매겨보면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돈을 모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네, 신용의 미인도입니다. 그 미인도는 가격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얼마 정도 하시겠습니까? 40조하고 비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40조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드려 보겠습니다. 40조와 가격은 비교를 않지만 지금 모나리자 그림과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과 어떤 게 더 여러분들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이 더 아름답습니까? 모나리자다. 네. 두 분밖에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미인도다. 네. 두 분. 나머지 분들은 세 분, 전혀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따져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돈을 따져봤을 때는 모나리자하고 미인도하고는 모나리자 가격이 더 비쌀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그림이 더 아름다우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미인도를 또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비교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 사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제일 가치가 없는 게 제 사진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는 제 사진이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 사람을 만약 인물이랑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여기 넣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모나리자입니까? 미인도에 나온 인물입니까? 여러분이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나리자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그림 중에서 가치를 매겨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여러분 사진을 3번으로 했을 때 1번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1번. 네. 또 2번에 가치가 있다. 2번. 3번에 여러분 사진이 3번입니다. 3번에 하신 분. 네. 대다수가 그러실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경제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유명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저하고 저 자신의 존재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가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두 분이 애인 관계라면 두 분 연인이시죠? 아니신가요? 네? 친구 아니세요? 친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을 사진에 여기 넣어놨습니다.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렇지만 이 존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이 우주 안에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 다 가치 있는 아까 모나리자보다 더 가치 있고 미인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주 안에서 시간 몇십억 년이 지나고
이 우주 안에서 어디인가에도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소중한 존재이신가요? 우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이십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우주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이 우주 안에서. 네네. 우주 안에서라기보다는 제 인생에서 제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그러더라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다현. 다향.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신데, 그래도 이 우주 안에서 시간이 한 100년 지나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실 거고, 그 살아있는 존재는 우주 안에서 뭐 먼지 같지도 않은 존재일 불과하실 텐데, 본인한테 의미 있는 존재지만 우주 안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존재 아니십니까? 네. 그래도 본인은 가치 있는 존재다. 네. 좋습니다. 파스칼이 한 이야기, 팡세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방울 하나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수증기 한 방울로 물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유대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유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우주가 보다도 더 소중한 난 존재다라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미운 오리 새끼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아마도 우주 안에서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우주 안에서 이 수억 년 수조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는 우주 안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쭉 의미가 있게 됐거든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사고에 있다. 생각하는 존재이다. 나를 나답게 생각하는 것,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사적인 행동,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게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자극이 있을 때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성공한 사람 미국과 습관에 스티븐 코피가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멈춰 생각하고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미운 오리 새끼 입장에서 미운 오리라 볼 것인가 아니면 백조라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스마일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모든 게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바꿨다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되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습관이 됐으면 성격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운명이 달라질 정도로 해야만 사실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가 했던 이야기에 좀 더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의미를 갖는 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아오모리 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90% 태풍이 불어서 90%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한 농민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 안심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찾아냈겠습니까?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때 보통 태풍이 불고 사과가 떨어졌으면 어느 시기입니까? 되게 수험철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10%에다가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갔겠습니까, 저거를? 수험생 부모님들 사갔습니다. 그래서 10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다시 그 기쁨을 안겼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거 현실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답을 찾아서 그런 걸 발견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과가 다른 사과와 다른 것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른 사과하고는 다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도전을 받는다. 어떤 도전을 받느냐? 나를 바꾸기 위한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주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나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을 때 다른 상황에 다시 대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지프스 신화에서 까뮤가 이 바위를 지고 올라놓으면 다시 신의 벌을 내려서 저 바위가 다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역시 다시 시지프스는 저 바위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1학년 때인가, 예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그 까뮤의 이 시지프스 신화를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카톨릭 신자여서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자살도 고민하고 했던 시기에 그 까뮤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희망을 좀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존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까뮤가 시지프스가 바위로 올려가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겠습니까? 이시바에바의 표정을 생각해 보시죠. 두 표정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시죠? 미소를 짓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신을 이겼다. 이시바에바가 좌절했을 때 그 표정이 아니라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바위를 굴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의미가 뭔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인간은 무엇을 사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극과 반응,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1.0이라고 그 다니엘 핑크가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자극과 반응, 우리가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것은 자극에 동물적으로 반응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기 1.0이 있습니다. 동기 2.0은 뭐겠습니까? 경영학에서 많이 합니다. 인간 관리에서 많이 하는 게 책칙과 당근입니다. 잘하면은 장을 주고 못하면 채찍을 주고 성과관리 체계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군수합에서 기획조정 신청할 때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원 대상하는 성과관리 체계 또 진리성과 뭐 연구성과에 대해서 성과체계 만들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볼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암센터의 그 흑자 구조를 만드는 2006년에 처음 이제 흑자 구조 만들면서 성과관리 체계를 다면 평가도 하고 이제 원가 분석도 하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거기 작동하는 거는 당부와 책지로 가지고 성과가 좋은 분한테는 우리가 연말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를 했던 게 경영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당근과 책칙의 성과관리 체계가 처음엔 통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다시 제시하는 거는 그 평가 방법을 조금씩 수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에 맞게 해야 되느냐? 그 조직이 어떤 방향 나가고자 하느냐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근과 채찍은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고자 할 때 이제 당근과 채찍의 그 보상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인간이 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가 그 다니엘 핑크가 제시했던 거는 내재적 동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 당근과 책책이 아닌 내재 동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재 동기가 무엇인가? 그거는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을 작동시키는 힘, 그 니즈는 무엇인가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거 안정의 욕구입니다. 집장만 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딘가 취직하기 위해서 소속돼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그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자아실현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가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최대의 욕구가 최상의 가치가 자아실현 욕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뒤로는 또 그 어떤 가치에 기여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리적 욕구는 자극과 반응, 아까 동기 1.0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주거 안정과 소속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채찍과 당근의 그 동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는 내적 동기라는 거죠. 바로 내적 동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최대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집장만 해서 장만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그걸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그렇게 했을 때 자발적인 프로액티브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매슬로우가 이야기하고 다니 핑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 웰빙이라고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리적인 욕구는 신체적 욕구에 볼 수 있겠고 주거 안정과 소속되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정서적 영역일 것이고 자아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인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존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의 세계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라고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동기와 욕구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영적인, 전인적인 영역에서의 그 웰빙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에 나가면은 많은 차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을 하면서 과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해서 나한테 달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운전하다가 혹시 반대편 정신병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나한테 돌진할 거가 두려워서 나는 운전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그러면 계속 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 드셨죠? 점심 드실 때 식당에 가서 음식 드시는데 그 안에 혹시 누군가 독을 넣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은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시죠? 다 믿고 먹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련한 음식을 믿고서 먹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믿지 못할 일을 한번 하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 유명한 그 셰프가 하는 식당을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즉석에서 그 튀김도 해주고 뭐 스시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명색이 이제 의사이다 보니 그 중에 의사가 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 요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랍니다. 그래서 딱 6명만 앉아가지고 먹는데 근데 비싸지 않습니다. 1인당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걸 먹는데 제가 저거 먹고 나면 내일 아침 설사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 산다면 정신병자인 거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게 속에서도 저 사람은 자기의 원칙을 지킬 것이고 우리를 배려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셰프가 요리를 열심히 하고 비위생적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그 위생 감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어제 했던 모습처럼 항상 믿고 먹는 거죠.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생각보다는 그분이 마련해 둔 음식이 안전할 거 생각하고 먹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믿지 못한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준 옷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누가 만들어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 만들어준 옷입니다. 저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나를 배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택시를 타다 보면 요즘 기사분들이 어디 갑시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내비 켜거나 손님 보고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탁 타면은 어디로 갑시다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돈을 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제가 손님이다 아무 말도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접니다. 그 운전사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줘도 고맙습니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걸 왜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지 생각한 사람은 제가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참 멀리에서 그 젊은 여성이 휴대폰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멈춰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저는 13층이기 때문에 그걸 또 누르고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들어와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떠듭니다. 전화로. 그러면 저 여성은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아무 멀지식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고 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저 여자는 그럴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지면 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떤 내가 선택을 하고 있냐면 나는 기분 나빠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성은 지금 분명히 아주 급한 일로 통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분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기분 나빠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이라든지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가 배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사느냐? 다른 사람 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시간을 베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걸을 때 어떻습니까? 걸었다 보면 상대가 걸어온 걸 보고 비켜주면 옆으로 가는지 정면으로 부딪힌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항상 상대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 그 교회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인데 벌을 받아서 지금 그 인간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원래 구두방의 주인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구두를 팔아서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이제 빚을 받으러 나갔다가 빚을 받아오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외투는 저 집에는 워낙 가난해서 부인과 남편이 한 번 같이 입을 수밖에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 못 나갑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빚을 받아가지고 옷을 사 입으려고 했는데 그 옷을 사지 못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벌거숭이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데리고 가자니 부인이 혼낼까봐 이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술 먹은 김에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인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화를 내다가 여차저차해서 데리고 갔다고 했더니 그 부인이 한 이야기가 당신한테도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냐고 그런 겁니다. 그 오랜 동안 같이 두 부부가 살았는데 불구하고 남편한테서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 정도로 가난했다는 겁니다. 또한 남편도 부인이 이런 상황일 때 저 벌거숭이
거지를 집에 데려갔을 때 그걸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부부가 살아왔던 정도로 가난했었던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가난한 연인이 시계를 팔고 머리를 잘라서 선물을 했던 그 이야기보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 상대를 위한 배려가 있다. 배려에 인간이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천사는 인간에게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몸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는 백혈구가 몇 조 마리가 있습니다. 아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의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백혈구와 적혈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백혈구, 적혈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인은 이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백혈구와 적혈구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백혈구 1, 백혈구 2, 백혈구 3 이렇게밖에 이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백혈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세포, 대장세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백혈구, 적혈구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오. 우주 안에서 백혈구, 적혈구가 우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이 우주 안에서 위대한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한 마리 한 마리도 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그 존재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 존재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아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 안에서의 여러분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로 하는 것은 우주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게 아마도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구,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선택을 하듯이 우리가 우주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잃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모든 장기들이 서로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들이 장기를 이루고 장기들이 서로의 역할을 잘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들이지만 그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명을 다해서 마치고 다른 또 세포로 이어졌을 때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 있는 세포가 죽지 않고 만약에 계속적인 세포로 만들어내고 영생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포가 죽지 않으려 할 때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포를 복제시킵니다. 똑같은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기능을 못합니다. 그 암세포가 정상적 세포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순간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망가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세포로 다른 조직을 침범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생명이 죽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세포가 죽기 때문에 소멸되어야만 전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한목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존재인 겁니다. 내가 세포가 하나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포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도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하나 죽고 다른 세포로 바뀌었을 때 그 세포 속에서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존재하고 그 후손이 이어지는 것은 세포 하나가 몸 안에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우주 안에서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 생명들의 연속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상실되다고 생각하느냐, 없어졌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을 것인가,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아마도 누구를 건너면 아마 3.6명이면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의 5.5명, 우리는 3.6명이 보통 그 사회학회 쪽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하면은 누구의 누구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따가 장례식장을 여기 끝나면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저희 대학의 한 교수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갈까 말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또 국립암센터의 김유경 교수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남매였던 겁니다. 그 신문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영안실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만났는데 두 사람이 또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는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아마 모를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에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모시듯이 다른 사람의 부모도 모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듯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다른 존재도 내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또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도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동서양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학교로 와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보면 내 건강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심정풀에 걸렸다, 막 기침을 한다. 그러면 제 기침이 여기 계신 분 몇 분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건강이 여러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중에 누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건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내 건강이고 내 건강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이 배려했을 때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체적 건강에서 보면 독감 인플루엔자가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그걸 배려하는 건 뭡니까? 예방을 위해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정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최근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학교 보안관에서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보안관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소매치기나 성추행범이 있는가 하면 양보해주고 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건강에서 보면은 중호, 다른 사람의 무관심이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감사하고 봉사하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의 유머를 던져주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챙겨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신체적, 정신, 사회적, 영적으로 우리는 정반대의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배려가 그 사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넓혀 생각하면은 ICT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공동체의 개념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SNS입니다. SNS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겨줄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SNS를 통해서 건강 공동체라는 것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 1월 달에 그 회사하고 SKT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구현해서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다는 거죠. 결국 나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에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죽을 구해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구두쟁이가 이제 신발을 만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조수로 있던 천사가 조수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게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주인이 볼 때는 왜 슬리퍼를 만들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는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리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는 구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슬리퍼를 신긴다는 거죠. 곧 이 사람 죽을 것이라는 건 이제 그 천사는 옆에 같이 온 자기 동료 천사를 봤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곧 밖에 나가서 가다가 사고로 죽을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모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인간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만큼 불확실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쪽이 어느 쪽이십니까? 북쪽 여기서 북쪽 손가락 짚어 방향을 표시해 보세요. 북쪽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도 어려우시겠는데 방향 감각이 없으신가요? 북쪽. 여기 학교에 강당이시잖아요. 여기 처음 오신 거아요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북쪽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저쪽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맞습니까? 북쪽이 저쪽. 저쪽이 오면 북쪽이 저쪽일 것 같은데요. 어디입니까 북쪽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서 북쪽이 어디십니까? 정말 모르시는가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하시면 강의 끝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예. 앞쪽으로 하신 분 뭐 있을 겁니다. 어디 방향 갈 것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조교 선생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계신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십니까? 네? 네. 죽으러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이따 이야기 하시고. 그, 꽃들의 희망을에서 보면은 그 애벌레들이 탑을 막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 남들 가길래 그 따라 막 올라가다 보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결국? 탑 끝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날아갑니까? 날아갑니다. 날아서 떨어지죠. 결국 어디 향해 갑니까? 탑에 열심히 올라가지만 떨어져 죽는 거죠. 다. 모두 그때 가서 다 떨어져 죽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방에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결국 어디 갑니까?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근데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벼락치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벼락치 공부를 해서 해결한다. 아니, 개를 시켜서 대신 공부시킨다. 어릴 때부터 조기 공부시킨다.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이건 다 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다 모른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지만 의사들도 장님이라는 거죠. 다른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치료법 이거 쓰면은 낫겠습니까 하면은 써봐야 압니다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하다 보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미리 알 수 없을까요? 미리 예측을 하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그를 미리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예방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시죠? 어떤 사진인지.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거는 95년에 찍었던 초음파 사진입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확률은 50%입니다. 아들과 딸.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구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압니다. 누군지. 결혼해서 애 낳으신 교수님 자녀 있으시죠? 그럼 있으시죠? 그 둘 중에 누구 사진이겠습니까? 그 초음파 사진이. 자녀분이 몇 분이신? 둘이시잖아요. 그럼 둘 중 누구겠습니까? 처음에는 보관하시다 다음에 초음파 사진 보관하셨습니까? 첫 아이는 열심히 저도 모았는데 둘째 아이 거는 안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쟤들이 지금은 아까 애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고3, 고2입니다. 지금 제 아들들 사진입니다. 근데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누님 소풍 따라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 어릴 때 근데 이 애였을 때는 제가 이렇게 됐을 줄 전혀 몰라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 사진 찍은 곳이 어딘지 보시죠? 무덤입니다. 무덤 앞에서 비석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기념사진이라고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저기 나주에서 태어나서 하도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요. 사진첩이 다 망가지고 딱하게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내가 자라서 초등학교 75년대 찍은 사진이고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펠로우 할 때 전임이 할 때 사진입니다. 국립암실 때 있을 사진입니다. 최근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쭉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딱 보여드렸습니다. 답이 어디입니까? 네. 선생님은 어디쯤 오셨어요? 지금 이제 여기쯤이겠죠. 고등학교 대학생일 테니까요. 맞으니까 대학생이신가요? 대학생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한 여기쯤 왔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신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한 살 때 제가 아직도 큰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물 주전자를 넘어뜨려 가지고 화상 크게 입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65년도겠죠. 제가 한 살 때쯤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별로 옷을 띄어나지 않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화상이 크게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영을 원래 못합니다. 근데 물에 2번이나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구해줘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에 대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어릴 때 충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산에 제가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건 행운합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다 뭐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았는데 우리 누님은 24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저희 남동생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3년대 지금은 4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제 막내가 돼버렸습니다. 네,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뭘 향한 존재입니까? 하이데거가 했던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셨는데 어디 향해 가서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자꾸 불행한 이야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넣어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네.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 우리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딱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고 결국 죽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만약에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죽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가 옳은 것입니까? 죽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은 목표가 올바른 목표입니까? 아마도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목을 바꿔서 이야기 들으면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미 목표는 정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4학년을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겁니까? 졸업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죽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네. 이보다 더 현명한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죽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결국 인간은 마지막 남은 삶을 한 번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 열심히 안 사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열심히 살려는 동기가 아무래도 그 유한한 인생에 비해서 좋지 않아요. 네, 네. 그 많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다른 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하는 후회의식인가요? 후회의식에 대해서 뭐 옛날 이야기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렇게 해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제가 아까 뭐 철학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철학자의 길을 갔을 것이고 저는 의사로서의 길을 선택한 거죠.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신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열심히 가는 존재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게 결국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인가?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인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삶을 향해 간다면 나는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나의 버스킷리스트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 존재로 열심히 산다면 아마 나의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할 겁니다. 나는 마지막 소원, 내가 마지막 10년을 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지막 10년을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10년 동안에 뭘 할 것인가? 조선일보하고 최근에 마지막 10년이라는 것을 기획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9회가 이제 시리즈로 나갈 1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10년이라는 것을 2부를 이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10년을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상태인가, 뭐가 문제이고 뭘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2부가 되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3부로 캠페인을 하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마지막 10년, 언제 나한테 10년이 마지막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 교수님도 계시고 젊은 학생이 있으시지만 만약 지금이 나한테 딱 10년 남았다. 그럼 나는 10년 동안 뭐를 하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라 마지막 10년을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자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노트에다 한번. 내가 만약 10년 남았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 듣지 마시고 한 3가지만 짧은 시간 적어보세요. 3가지.
대학교 지금 3학년이면 1년 뒤에 졸업하고 군대 가신 분도 한 2년 갔다 오고 3년 그 다음에 뭐 석박사 하는 또 한 4년 5년 취직해서 하면 4년 뒤면 이제 대리 그 다음 10년쯤 된 과장 때쯤이거나 이제 박사 마치고 어디 뭐 연구원이나 연구소나 또 학교로 가 계신 분들 딱 그게 10년 정도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때가 어떻게 은퇴하십니까? 그때쯤 은퇴 아니십니까? 네네. 네. 아, 그러신가요? 저보다 제가 딱 15년 남았습니다. 15년. 제가 보니까 딱 15년 남아서 저도 이제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5 은퇴하면 뭐 할 건가?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다른 연금도 들고 또 그 뒤로 뭘 할 건가? 뭐 사회적 기업도 하나 만들고 또 회사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제가 평균 나이로 보면 제가 한 83세, 85세까지 살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더 기대면 늘어날 거기 때문에 9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려면 65 퇴직해서 2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됩니다. 20년 더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되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가질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0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적어보셨습니까 혹시? 10년 동안 마지막 10년이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10년인 뭘 할 것인가? 근데 아마도 이걸 적으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2004년에 바람직한 죽음, 그러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다면 뭐가 꼭 필요하겠냐라고 질문했더니 대국민 조사를 한 겁니다. 1000명한테 전화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감정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회가 좀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걸 적으신 분 계신가요? 내 마지막 10년이라면 누군가 나한테 너 참 10년 잘 살았다. 그걸 듣고 싶다. 그런 말을. 그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세상 나 떠날 때 다른 사람, 내 가족들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10년을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걸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 내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서 생각해 봤어야 돼요. 끝에서 생각을 해 봤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뭘 할 거냐 10년을 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 10년 된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10년 시점에서 나를 현재를 바라보고 내가 뭘 준비했어야 될 건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 환자분들, 말기암 환자들 만나시면 그분들 뭐 하는지 아시면 암 진단하고 내가 말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뭘 하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제일 신경 쓴 게 돈 문제입니다. 남은 사람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떠나더라도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러 다니고 돈을 모으러 다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가족들이 내가 떠날 때 지켜봤으면 좋겠다. 지켜봐서 뭘 한다는 거죠, 그냥? 뭘 한다는 걸까요? 내가 떠날 때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 참 10년, 마지막 10년 정말 잘 살았다. 그리고 너가 나한테 소중했다. 너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삶이 나한테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이어서 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년 딱 맞이했는데 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초라하게 죽으십니까? 요양원에 가서 초라하게 아무도 없는 상태로 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에서 12%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있다면 한 12명 정도는 아무도 없는 고독사를 한다는 거죠. 진짜 요양원, 정신요양원이라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있다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실제적인 가장 소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다시 한번 전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2004년과 8년 만에 뭐가 바뀌었는가 했더니 1순위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순위도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 지켜봐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미 있게 생각되는 거. 저는 거의 이쯤이었는데 이게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을 가치 있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석헌옹 제가 그 아크로폴리스 그 대학교 2학년 때, 예과 2학년 때 함석헌옹이 그 관악 캠퍼스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서 오셨습니다. 그때 강의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시를 본인이 읽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때 어디 책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썼던 겁니다. 멀리 이렇게 떠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상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지켜봤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 생각나십니까? 지금? 있으십니까? 그런 분? 손 들으시면 자꾸 안 드셔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없으신 분.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휴대폰 꺼내보시죠. 휴대폰 한번 꺼내보시죠. 여기 없는데 그런 생각 났습니까? 이 세상 내가 지금 막 떠나는 순간이다. 그러면 너가 나한테 이 순간에 나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생각나신 분 없으신가요? 휴대폰 꺼내보십시오, 한번. 휴대폰 꺼내셔서 이 세상 떠나는 날 너가 나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번.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나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하신 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떤 보냈더니 무슨 일이야 막 갑자기 전화가 오고 미쳤어 막 제가 저는 실제로 이 시를 써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교 때 같이 서클 활동하던 친구한테 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런 친구다.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도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너한테 다 맡길 것이다 했더니 결혼 아직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친구가 우리 큰아들의 큰아들의 대부입니다. 대부.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중문과 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제일 안타까운 거 이건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일반외과의 그 전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실제 자기 경험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그 장남이 대전에서 아직 안 올라왔다고 그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심장 마사지를 하면 심전력이 뜁니다.
압박을 하기 때문에 뛰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한테 이미 상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시간을 심폐하는 10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교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끼리 이제 교대를 합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이건 하행거탑에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누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다 누구나 응급실을 통해서 병실에 올라가서 임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통계를 보시면 89년에 12.8%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쭉 떨어져서 지금 2012년 데이터를 보면은 70%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90% 넘게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돌아오시냐면 나중에는 95%, 일본이 95%가 병원에서 임종을 합니다. 근데 병원이라는 환경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죽음의 장소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이유가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집이라는 환경이 임종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서 사망하게 하는 부모의 심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아버지는 그 전에 그 유대한 아버지인가로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 분입니다.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인공호흡기 떼서 아들을 사망하게 했었습니다. 2012년인 걸 기억하는데 그 어버이날인데 그 치매와 암을 앓은 노 부부님이 아들 가족들을 그동안 수고했다고 여행을 버려놓고 두 분이 자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들한테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봐달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면서도 그걸 못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미국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병하느라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 20%, 우리 50%가 됩니다. 경제적 손실도 31%의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53%입니다. 그만큼 간병에 대한 부담, 경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죽음의 질이 32위입니다. 영국이 1인 이유는 호스피스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시 병원에서 환자분이 돌아가신 걸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우리는 다인실이 많습니다. 다인실, 6인실입니다. 6인실에서 임종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5명의 환자와 가족들은 그걸 지켜봐야 되거나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슬픔을 애도를 잘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가 뭐냐면 임종실이에요.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게 임종실입니다.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실제 갖고 있는 병원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종합병원만 250 몇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병원이라는 곳이 임종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갑니다. 아까 제가 어디 간다고 장례식장 갑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어디 갑니까? 아산병원에 장례식장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장 가시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는 6인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돌아가신가 하면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신가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들 위한 침대방도 있고 샤워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잘 갖춘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장례 비용으로 1년에 5조씩 장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저 5조를 돌아가신 다음에 쓰여지는 비용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전에 말기 과정에서 임종의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서 저렇게 시설을 활용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장례식장은? 여기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환자를 위한 공간은 절대 아니죠. 돌아가신 분을 위한 공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가족을 위한 공간입니까? 가족들은 환자가 돌아가시는 고생을 했는데 또 2박 3일 동안 또 고생을 해요. 여기서 또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냐 이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빈소를 찾아온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그분들이 잠깐 왔다 인사하고 가는 공간이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공간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걸 운영하는 병원하고 그 다음에 상조회인 거죠. 병원은 사실은 요즘 병원, 여기 한양대 병원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요즘 병원 적자입니다. 서울대 병원만 해도 1년에 600억이 적자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대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를 메우더라도 그게 충분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하는 이유가 부대 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많이 운영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다음 장례식장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례식장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붙여본 역설적 희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벼락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보면은 가까이 가보면 죽은 나무 속에서 벌레들이 살고 이끼들이 살아나서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작은 나무도 여기서 자라납니다. 그 죽은 나무를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연속성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제목입니다.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꽃들의 희망이라 해서 어땠습니까? 이 애벌레가 그 자기 동료들을 밟고 올라갈 때는 뭘 향해 갔는지 몰랐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올 때는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애벌레에서 나비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 나비의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고 나중에 나비가 됐었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사라집니다. 우주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건 다르고 죽음에 대해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존재는 이 우주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걸 희망하는 것, 내가 죽더라도 이 우주 안에서 다른 사람 생명 속에 내가 존재한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역설적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상미 시인이 쓴 시를 기억나시죠? 귀천이라고 하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상미 시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인 거죠.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스티븐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 많이 이게 떴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그 대학생들 졸업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죽음에 그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딪혀 보니까 세상에 뭐가 소중한 줄 알겠더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유대하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만인가 다시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은 8년이 또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분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말기 됐느냐 화가 나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시간에 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의사의 말을 열심히 듣지 않고 만약에 그때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본인 그냥 생각대로 했다면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맞을지 환자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래서 의사 말대로 열심히 치료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내가 의사 말을 열심히 들었는데 왜 지금 재발해가지고 내가 말기 환자가 됐어? 불만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말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저하고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보다 생각지도 못하게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하면 제가 먼저 죽을지 환자분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다는 듯이 묻는 거죠. 당연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먼저 죽을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니까 환자분 제가 던진 유머에 이제 황당한 듯이 미소를 짓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실 때까지 건강하실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이제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면은 저를 볼 때까지는 건강하시잖아요. 오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기 환자라고 해서 금방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1년 이상 사신 분도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가 50%가 3개월 정도 삽니다. 그 이내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은 3개월 이상 사시고 그 중에 10% 내지 20%는 6개월 사시고 5% 정도 1년 이상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에 달라지느냐?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사도 이 환자가 얼마 살 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건강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하신 환자분들은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내 삶이 달라질 거고 그게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떠나고 내 가족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 이청준의 축제라는 그 소설처럼 죽음이나 마지막 순간을 축제로 할 수는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그 꽃상회를 이제 어머니를 꽃상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기념사진 찍을 때 모두가 다 침울해 있을 때 농담을 던져줬습니다. 네 집에 초상 났냐고 그랬더니 환하게 웃었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영화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던져주냐에 따라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죽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와 잘됐다 이 세상 참 잘 떠났다 축제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는데 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떠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참 의미 있는 존재였고 우리가 그 삶을 이어서 열심히 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서 우리 존재 안에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게 말치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삶이 죽음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말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처럼 죽을 종말에 올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까미 시지프스처럼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그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할 것이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역설적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으면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적십자 병원에 있는 와나우르 병동의 전경입니다. 지금 이게 와나우르 병동입니다. 네이크 하우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 옆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네이크 하우스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콘도로 간 것 같지만 이게 병원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콘도처럼 생겼습니다. 병실입니다. 이걸 누가 이걸 병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곳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어디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 어느 나라나 이 와나우르 병동 마지막 삶을 보내는 곳에 가면 정원이 있습니다. 산책할 수 있도록 다 정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VIP 룸이 있습니다. 아주 돈 많으신 분들이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그 VIP 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 공간을 마지막 삶을 떠나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꼭 VIP가 돈이 많은 사람만이 VIP입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존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회를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IP룸을 말기에 있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역시 장례식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러한 것을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장례식장을 완화로 센터로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로 센터를 바꾸면 병원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완화로 센터 이용하셔서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죠. 또 그 센터를 만드는데 받아낼 수 있죠. 또 환자 그 돌아가신 분의 아는 분들이 와서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 전에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환자를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병원이 굳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고 전환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완화로 센터 만들자. 그러면 정부에서 장례식장을 허물고 완화로 센터 만들자. 아니면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에 있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 병원에. 거기도 완화로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총장님이나 병원장님이 어디 대기업의 그 회장님을 잘 설득해서 여기 장례식장을 없애고 완화로 센터 만들 테니까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곳이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말기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면서 인생에 더 나눌 수도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되어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거 뭐냐. 말기 상황이 됐을 때 중환자실에 가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장례식장 갈 것인가. 아니면 아까 보여준 거죠. 콘도같이 저렇게 좋은 곳에서 가족들이 쉴 수도 있고 의료진 돌봐주는 거죠. 환경은 콘도처럼 생겼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완화로 센터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족이 마지막 순간 지켜봐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국은 이미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위한 6단계 전략이라는 것을 국가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말기 케어를 해서 공고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캐나다인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정부로 하여금 말기 환자 계획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가족들 돌봐주고 경제적 문제 해결해주고 연구하고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기금도 다 모아라 라고 한 11가지를 만들어서 정부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캐나다에서는 이걸 잘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 레슨이라고 해서 캠페인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대만에서도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대국민 조사를 2012년 할 때 물어봤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했을 때 간병 품앗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단위로 말기 환자가 있을 때 가족들이 직장 다닐 수 있고 쉬게 하도록 이런 간병 품앗이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도 본인의 가족들이 또 그런 문제에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품앗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완화우르 센터가 병원이나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81%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국민적인 웰빙 웰다잉 문화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을 하고 호스피스 완화우르 센터가
부정적 이미지로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변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걸 위해서는 또 공동체적 의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공동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간병 품앗이를 해주고 이런 것을 위한 공익단체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설선수범해야 되냐? 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누구나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센터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사회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대통령이 그런 걸 좀 선언하게 하자라고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죽음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 내년에 이제 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맞이하는 순간 꺼져가는 촛불이 아닌 햇불처럼 찬란하게 타올라 안전히 소멸돼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제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죽음의 주제